1991년 8월 14일 서울 YWCA 기자회견장.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고 긴장한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메운다. 그날 그녀는 세상의 모든 침묵을 부수는 단 하나의 문장을 꺼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이 나오기까지 김순덕이라는 한 여성이 견뎌낸 세월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까. 1991년 74세의 할머니가 된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연 그 순간까지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1917년 황해도의 작은 마을. 내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1917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태어난 그 땅이 언젠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무대가 될 거란 걸.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고 어머니의 품은 넓었다. 그런데 왜 하필 내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1931년 14세의 봄날,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그날 아침 일본인 남자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조선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 남자는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다. 따님을 맡겨주세요.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부모님은 망설였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 의심은 사치였다. 그리고 나는 순진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정말로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어요. 기차는 북쪽으로. 기차에 올랐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나만 어린 게 아니었다. 비슷한 또래의 조선 소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일본인들의 대답은 항상 그랬다. 애매모호하고 차가웠다. 기차는 며칠을 달렸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내 가슴은 더 빨리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하얼빈 근처의 어떤 건물이었어요. 후에 알았지만 그곳이 바로 위안소였죠. 첫 번째 밤의 공포. 일주일간 한 방에 갇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왜 여기 있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이 나타났다.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일이라고. 무슨 일이란 말인가? 14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는 건가? 그날 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입은 하얀 저고리가 찢어졌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댕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내 안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다. 울고 구르며 저항했지만 군홧발에 짓밟혔어요. 그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죠. 매일 밤이 지옥이었던 나날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수십 명, 때로는 더 많은 군인들이 그 좁은 방을 들락거렸다. 나는 숫자가 되었다. 이름도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내 인생을 관통하는 두 번째 질문이었다. 매일 밤 나는 고향을 그렸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를. 그 그리움만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런데 알아요. 그때도 나는 살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믿었거든요. 동지들의 눈물, 나만 있던 게 아니었다. 수많은 조선 소녀들이, 중국 소녀들이, 때로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녀들까지.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밤에 몰래 서로 안고 울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물의 의미는 같았거든요. 어떤 언니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어떤 언니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더 심한 고문을 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줬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1945년 해방의 날,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8년간의 지옥이 끝난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다. 위안소는 어수선해졌고 일본군들은
황급히 철수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어떤 얼굴로? 이것이 내 인생을 관통하는 세 번째 질문이었다. 돌아온 고향.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쟁통의 가족을 잃는 일은 흔했다. 하지만 내가 잃은 건 가족만이 아니었다. 내 정체성, 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김순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숨어 사는 삶, 일용직, 행상, 세탁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다. 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다. 혹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들킬까봐. 왜 내가 숨어야 하지? 잘못한 게 나인가?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건 그놈들인데 왜 우리는 평생 숨어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50년간의 침묵. 1945년부터 1991년까지 46년간 나는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꿈속에서 그 시절이 되살아났다. 군홧발 소리, 일본어로 내지르는 고함, 그리고 14살 소녀였던 내가 흘렸던 눈물들. 꿈에서 깰 때마다 나는 울고 있었어요. 1990년 바람이 불기 시작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윤정욱 교수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이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찾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증인인데 1991년 8월 마침내 결심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74세가 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죽으면 그 끔찍한 진실도 함께 묻힐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계속 숨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말해야 다른 언니들도 용기를 낼 거 아냐. 이것이 내 인생을 관통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46년간 꽁꽁 숨겨둔 상처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해. 이제는 해야 해.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연습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역사가 바뀐 날, YWCA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댔다. 떨렸어요. 정말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앉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46년간 가슴 속에 묻어둔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찰칵찰칵 울려 퍼져 14살 때 속아서 끌려갔습니다. 8년간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일본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첫 증언 후에 파자. 기자회견 다음 날 신문 일면에 내 사진이 실렸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무섭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지만 일부에서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돈이 목적 아니냐? 그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거짓말. 내 증언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들이 반박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들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뭐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4살 소녀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곳에 돈 벌러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한 증언, 한국에서의 증언이 끝이 아니었다. 일본, 유엔, 독일, 세계 곳곳에서 내 증언을 듣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외국어도 모르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거든요. 하지만 통역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일본에서의 증언. 1992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공청회에 참석했다. 일본 땅을 밟는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시민사회, 특히 여성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일본 할머니들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계속. 그때 깨달았다. 적은 일본 정부이지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유엔에서의 증언. 1996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증언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니. 통역을 통해 내 목소리가 전해졌을 때 많은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전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첫 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다. 일본 정부가 금방 사과할 줄 알았다. 너무 순진했죠. 매주 수요일의 약속.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더위든 추위든 관계없이 매주 수요일 낮 12시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다. 처음엔 다른 할머니들이 나오기를 주저했어요.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 숨겨온 아픔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하나둘씩 용기를 낸 할머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줬어요. 천회를 넘어서 수요 집회가 천회를 넘어설 때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 가끔 절망스러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승리가 되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휠체어를 타고도, 나이가 들어 걷기 힘들어졌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할머니, 이제 쉬세요라고.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내가 쉬는 순간 다른 할머니들도 지칠 수 있으니까. 내가 버텨야 다른 할머니들도 버틸 수 있어요. 젊은이들의 참여.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 시민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씩 떠나는 동지들.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싸워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김학순 할머니가 먼저 갔다. 1997년 용기 있는 첫 증언으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줬던 그 할머니가 사과 한마디 못 들어보고 가시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박두리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하나씩 하나씩 떠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죽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소녀상의 탄생.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다. 수요 집회 천회를 기념해서 처음 소녀상을 봤을 때 울었어요. 14살 때의 나와 똑 닮은 그 소녀. 굳은 표정으로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았어요. 소녀상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차가운 동상이었지만 마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세계로 퍼져나가는 소녀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세워졌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들이 지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5년 위안부 관련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됐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역사는 우리 편이에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었다. 할머니는 14살 때 이런 일을 당했단다. 아이들이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2015년 한일 합의의 허사.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와 상의도 없이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해버렸다. 우리가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인도적 차원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이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Me Too 운동과의 연결. 2017년 전 세계적으로 Me Too 운동이 일어났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26년 전에 한 일이구나.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여성인권 문제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어요. 2021년 일본 법원의 판결. 2021년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법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비록 일본 정부가 항소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야. 젊은 세대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힘이 났다.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낼 거야. 김순덕, 생존자에서 투사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91년부터 30년간 나는 변했다. 숨어서 살던 피해자에서 당당히 맞서는 투사로. 나는 생존자이고 증언자이고 역사의 산증인이에요. 기억될 이름 김순덕. 2023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가 1600회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도 왔구나. 106세가 된 김순덕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소녀상을 바라본다. 32년 전 떨리는 목소리로 첫 증언을 했던 그 할머니가 여전히 여기 있다. 마지막 증언.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23년 겨울 김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인터뷰였다.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일본 정부는 언젠가는 사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해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역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30년 넘게 싸워온 건 너희들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것들. 김순덕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첫째, 용기. 1991년 그 떨리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위안부 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꿨다. 둘째, 연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증언이 다른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시민사회가 함께했고
국제사회가 연대했다. 셋째, 희망. 우리가 죽기 전에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던 할머니들의 절망적인 질문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는 희망으로 바뀌었다. 소녀상 앞에서의 마지막 대화. 2024년 봄, 소녀상 앞에서. 내가 바로 14살 때의 나구나. 할머니가 소녀상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우리 둘 다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바람이 불었다. 소녀상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 줄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2024년 12월, 그녀가 떠나던 날, 김순덕 할머니가 107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지막까지도 일본 정부의 사과를 기다리며 부고를 듣고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 소녀상 앞에 놓인 하얀 국화꽃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수요 집회. 할머니, 우리가 계속할게요. 젊은 활동가가 소녀상 앞에서 다짐한다. 할머니가 시작한 이 싸움, 우리가 끝낼게요. 영원히 기억될 이름, 김순덕. 191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2024년 서울에서 생을 마감한 한 녀석. 14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8년간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지만 74세에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알렸고 107세까지 30년 넘게 정의를 위해 싸웠던 녀석.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투사였다. 그녀는 생존자였지만 동시에 증언자였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녀가 부순 침묵. 김순덕 할머니가 부순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첫 번째 침묵, 피해자의 침묵. 부끄러운 일이라며 숨어 살던 피해자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침묵, 사회의 침묵.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기 부끄러운 과거로 여기던 사회가 기억해야 할 역사로 인식하게 했다. 세 번째 침묵, 국제사회의 침묵.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에 침묵하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네 번째 침묵, 미래 세대의 침묵. 과거 일이라며 무관심하던 젊은 세대가 현재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순덕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세워진 130여 개의 소녀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수요 집회가 그녀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배우는 학생들이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 메시지. 내가 1991년에 한 말을 기억해요.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세상을, 역사를, 우리 자신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한마디의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침묵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 중 하나인 전시, 성폭력에 대한 증언이자 한 개인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 우리가 배운 것들. 첫째, 용기는 전염된다. 김순덕 할머니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이 수많은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인권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둘째,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드러난다. 46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결국 세상에 알려졌고 30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셋째, 연대의 힘.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가능해졌다. 넷째, 기억의 중요성. 역사를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 위안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은밀한 과거가 아니라 공론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녀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싸움의 동참자이다.
김순덕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 그 떨리는 증언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정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날 이후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부터 실천해봐요.